예, 문학과 인간 10조 2차 시 이제 동화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1차 시에서는 수필에 대하여 공부를 했죠. 2차 시는 동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흔히 동화라 부르는 문학 장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동문학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동문학. 자, 그러니까 소설, 시, 시곡은 우리 수업에서 보진 않았군요. 아직 살피진 않았군요. 하여튼 소설, 시, 뭐 수필 등은 그 대상이 성인이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문학은 그 대상이 성인인데 아동 문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 특별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문학에 필요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이거예요. 이건 이제 아동 문학이 동화를 비롯한 아동 문학의 어떤 존재의 의의와 관련된 질문이죠. 특별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문학에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아동의 이해력이 어른들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본 이야기 세상을 어린이에게 이해되는 문장으로 쓴 문학을 우리는 아동 문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본 이야기 세상을 어린이에게 이해되는 문장으로 쓴 문학, 이걸 아동문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문학에는 동화, 대표적 동화, 동요, 동시, 동극 등이 있죠.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동화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필요에 따라 동화와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거고요. 자, 동화를 비롯한 아동문학은 다음처럼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우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는 어휘와 아이들의 생활에 관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창작의 문제는 정말 별개예요. 소설이든 시든 사실 수필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시의 수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쓰려고 보면 결코 만만한 글은 아닌데 동화 역시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좀 이따 설명하죠 그럼. 그냥 자, 일단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동화를 비롯한 아동 문학의 특징. 우선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 자,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는 어휘와 아이들의 생활에 관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어른들이 잘 알기 어려워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왜? 아이가 이미 아니니까. 다음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문학이죠. 동화를 비롯한 아동 문학. 그래서 소박 단순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어른을 대상으로 한 시나 소설에 비하면, 물론 최근에 어떤 그 아동 문학의 경향은 동화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매우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삶이 날로 복잡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된 현실을 반영하는 까닭에 동화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그런 소박한 정신의 강조, 이것이 여전히 이제 동화의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문학은 대상 독자의 계층이 많지요. 따라서 작품 내용의 난이의 차가 심한 편이지요. 아동문학의 독자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아동. 이게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스펙트럼이라기보다는 범주가.
특별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학을 유아 동화라기도 하죠. 그림 동화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 독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학을 청소년 문학이라고 이렇게 또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문학의 독자는 여타 문학의 독자에 비해 매우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지요.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그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문학도 있지만 또 뭐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또 중학생의 어떤 개인에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들, 이를테면 소설들을 또 즐겨 읽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더 많은 수는 웹을 기반으로 한 뭐 웹소설이라든가 뭐 웹툰, 만화 이런 독자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동화, 아동문학에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문학의 대상은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아동문학의 작가는 성인이죠. 이제 여기서 오는 문제가 발생해요. 성인인 작가가 아이들의 생활과 그들의 마음 상태 등을 잘 관찰하고 이해해서 적절한 내용과 표현을 통해 그들의 공감을 얻는 일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창작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 문학의 경우 대체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년기부터 아이들, 뭐 유년기는 글자를 모르니까 이제 물론 그 엄마의 그 태아로 있을 때부터 엄마가 그 좋은 이제 뭐 소위 태교 음악을 듣기도 하고 태교 동화를 또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그 태어나서 조금 이렇게 지나면 그림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글자를 알게 되면 이제 유아 동화라거나 하여튼 뭐 동화를 이렇게 읽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그 뭐 어떤 나이라든가 인지 능력에 맞게 아동 문학 작품을 손에 쥐어주고 읽어주고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동 문학의 어떤 내용이 뭐 그림도 그러하겠지만, 내용이 아이의 정서적 어떤 그 발달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그 정서를 순화해주고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데 매우 어떤 그 영향이 작지 않다는 그런 어떤 인식의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 성장에 좋은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의식이 아동문학을 창작하는 작가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을 선택해서 익히는 부모님, 엄마의 마음속에도 깃들어 있겠죠. 바로 그것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냐면, 그러니까 자칫 문학 본래의 감동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어떤 성급함이 노정되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학 장르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지만, 문학은 설명이 아니라 형상화라는 것, 특히 교훈적 설명과 그런 의도는 아이들을 그 문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에게서도 충분히 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설명을 좀 하죠.
이 형상화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소설에서도 이런 형상화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설명이 아니라 형상화다라고 했을 때 형상화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정서나 느낌, 관념, 이런 사물 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언어로서 표현해내는 것, 이걸 이제 형상화라고 해요. 어,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되면 그 아름답다, 어떤 어, 뭐 꽃을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참 아름답다고 느끼는 어떤 정서가 있을 수 있죠. 정서나 느낌이 있겠죠. 이것을 그거는 이제 그게 좀 추상적인 거거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정서 내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니까 이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그 추상적인 어떤 정서 느낌 관념을 구체적으로 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형상화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형상화를 어렵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군요. 음, 하여튼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것을 독자가 아프다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아픔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언어로서 표현해내는 것, 뭐 이게 형상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죠. 음,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불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린이의 분한 마음이 손에 잡힐 듯이, 이거예요. 형상화라고 하는 것이. 형상화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힐 듯 구체적으로 전해져 올 것. 그러니까 동화를 쓰려면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와 이거죠. 동화를 쓰려면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게 필요해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쓰면 아이들은 안 읽어요. 우선 재미가 없으니까. 왜죠? 그 주제의식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린이의 눈높이로 보고 쓸 것이 필요한데 어떤 아이는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할 거고 어떤 아이는 슬픈 이야기를, 또 어떤 아이는 무섭거나 불가사의하거나 모험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소재를 찾을 게 필요해요. 그 소재는 사실상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음,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걸 발견해내는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게 어린이의 시선으로 사물과 대상을 볼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동화를 창작할 수 있겠는데, 말은 내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어려워요. 동화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능력을 이제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이론적으로 하면서 즉 동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동화의 종류, 아동문학의 종류, 동화의 개념과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 말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에 동화를 창작하는 것에 어려움으로 이야기를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내 경험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수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수필에 이건 내 책에 지금 10주 우리 문학가연가 10주 1차 시의 수필, 2차 시 동화, 3차 시 좀 이따 3차 시의 문학평론, 다 내 책에 내가 직접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뭐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이론적으로 잘 아니까 소설을 잘 쓰고 혹은 시를 쓰고 수필이나 동화도 뭐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소설은 겨우 쓰고요. 시는 전혀 못 쓰고요. 수필은 쓸 수는 있죠. 칼럼은 뭐 내가 교수신문에도 1년간 연재를 했으니까 칼럼은 또 잘 쓰지요. 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필은 수필을 쓸 수 있죠. 근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오래전에 이제 수필을 청탁을 받았는데 수필이 무슨 글인가 잘 알면서도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일단 무엇으로부터 어떤 제재로 시작할까, 어떤 제재로 쓸까부터 시작을 해서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필을 어, 찾아서 읽고 감각을 익히고 한번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동화도 한번 썼어요. 동화도 한번 써서 이제 어디 동화 공모하는 곳에 보냈는데 최종심이 한번 올라가긴 했어요. 최종심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그걸로 끝이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근데 동화를 이제 안 쓰는데 한두 번 보내서 최종심 올라가고 만 것은 그때 내가 느낀 어려움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거 우선 아동 문학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본 이야기, 세상을 어린이에게 이해되는 문장으로 쓴 문학을 아동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내가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오랫동안 나는 성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마음 아파하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런 이제 내가 지금 이거 설명했잖아요. 아동문학의 경우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창작하는 경우가 많더라. 왜? 아이들 성장에 좋은 양식이 되기를 바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문학 본래의 감동으로서가 아니라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아동 문학의 동화 속에 어떤 주제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주제는 필요한데, 이제 바로 그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야기 속에 담아낼 것인가가 이제 매우 중요하긴 한데 바로 그런 것이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쓰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은 뭐 당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정리하죠. 동화는 산문이면서 시적이요 공상적인 이야기로서 발생사적으로는 소설의 모체다. 그러니까 이제 동화의 어떤 그 기원을 지금 또 내가 찾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신데렐라라든가 장화 신은 고양이 같은 대중적인 민담과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처럼 후세 창작된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민담은 예로부터 문학의 소재가 되어 왔죠. 반대로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구비 전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나온 이야기와 구전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구별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지만 자 문제는 이제 통화가 소설과 다른 점은 뭐냐. 통화는 추상적이요 일정하게 공상적인 요소를 갖죠. 소설에 있어서도 줄거리에 치중하면서 디테일한 묘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치밀한 묘사와 정확하고 과학적인 계산 아래 쓰여지는 데 반해 동화는 함축성 있는 단순한 묘사로 그 내용에서도 공상적이며 초자연적인 세계를 그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이들의 호기심과 공상력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상이나 공상은 자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이 환상이나 공상은 현실 도피 위험이 있는 반대급부로 현실 너머의 세상을
포기하는 힘이 있어요. 현실의 규제, 곧 근대의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관념에서도 자유로운데, 자,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를 지내지만 현실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지요. 그래서 현실 너머의 그런 공간에서 억눌린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생각과 행동, 꿈을, 그러니까 그런 억눌린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성인도 그런 욕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현실의 제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적절하게 어, 이제 취사 선택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쨌든 뭐 그런 욕구, 그러니까 동화가 곧잘 환상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동화를 비롯한 아동 문학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이 수업에서 마지막 그 살펴볼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동 문학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의를 갖는 것일까? 의의가 뭡니까? 의미와 가치죠. 그러니까 1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은 어린이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은 어린이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어린이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지요.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타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결국에는 서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겠죠. 보다 심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사람은 사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의 일시적인 역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삶도 흔들려요. 성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 삶의 일시적인 역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면적인 자질을 개발할 게 필요해요. 뭡니까? 감수성, 상상력, 지성과 같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내면적 자질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하는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죠.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는 이런 읽기 능력을 포함한 어휘력의 습득은 물론이고 내면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아동 문학의 의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감정의 동요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타인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것을 기초로 어린이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동화를 비롯한 아동 문학이 아이들에게 갖는 어떤 의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통화의 수필에서는 이제 어떤 한계를 설명을 했었는데, 통화가 갖고 있는 뭐 일정한 한계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동화가 지나치게 이거죠. 환상이나 공상은 사실 현실 도피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되면 게임에 몰두하면 비현실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정서라든가 사고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처럼 동화가 지나치게 현실의 문제, 아무리 아이들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문학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당면한 어떤 현실의 문제를 지나치게 우회해서
오해해서 현실 도피의 그런 어떤 어떤 작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군요. 음악 한 곡을 좀 듣죠. 아이유가 부릅니다. 봄 안녕입니다. 아프던 너의 이름도 이제는 미련이 아냐. 하얗게 잊어버린 듯 살다가 또 한 번 마주치고 싶은 우연이지. 낮게 부는 바람결이 희미한 계절의 기적이 내게는 전혀 낯설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맘에 손을 뻗어보네. 봄 안녕 봄이었군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